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의 진행을 새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임시로 맡게 된 황보선입니다. 간단히 재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YTN에서만 지난 1994년부터 기자로 일해왔습니다. 최근엔 주말 시사 프로그램인 황보선의 스토리를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당분간 주중 매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이 출발새 아침 프로그램에서도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편들지 않고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출발새 아침 1부에서는 허은하 미래통합당 의원에게서 국회 일정을 시작하는 포부와 포수의 브랜딩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2부는 뚱커벨 배종찬 소장의 여론 택배를 받아보겠습니다. 또 3부는 이인철 소장의 경제 박리수에 이어서 인천 수돗물 유충 발견, 급식과 수돗물 음용을 제한한 이야기를 도성훈 인천교육감과 나눠보고요. 또 최단비 구정물 변호사의 조찬 파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4부는 정대훈 편찬연구사가 준비한 커피 관련 역사 이야기까지 알차게 아침의 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2020년 7월 16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준 시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화로 연결했는데 조현정 시사평론가가 준비한 첫 소식 뭡니까? 예,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를 두고 네. 피해자 혹은 피해 호소인 아니면 피해 고소인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 네. 그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은 이 변호사조차 생경해 한다는 말도 있고요. 보통은 고소인 또는 피해자라고 통칭하곤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수사로 밝혀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A씨의 주장을 좀 믿지 못한다. 이런 의중이 사실은 깔려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당이냐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통합당 송일종 의원은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도 모두 피해 호소인이 되는 건가 참으로 해괴한 표현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경우에 이런 명칭을 법적으로 명명하는 기준이 물론 있겠죠? 네, 뭐 정확한 그런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일단 고소를 하면 네. 수사기관에서는 주로 피해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재판에 넘겨지면 그때부터 예. 공소장에 분명히 피해자라고 적시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설사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판결문에는 피해자라고 적시가 됩니다. 지난 2018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도 판결문에는 고소인 김지은 씨를 피해자라고 적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었군요.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련해서 이번에는 청와대의 그 책 반송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얼마 전에 안희정 전 지사가 모친상을 당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대통령 공식 직함이 적힌 조화였고 그래서 실형을 살고 있는 가해자에게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이런 조문 정치에 반발하는 몇몇 누리꾼들은 김지은 씨가 발간한 책을 청와대와 조문관 그 인사들에게 보내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렇군요. 이 김지은입니다라는 책, 어떤 책인지도 이제 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어요. 아, 예, 김지은 씨가 이제 본인이 이제 당했던 일들 그리고 고발을 한 후에 그 후에 벌어졌던 일들을 담아낸 책인데요. 네.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 모친상을 당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 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날개 돋친 듯 팔리기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문 정치에 반발하는 누리꾼들이 김지은 씨의 책을 청와대로 보내버렸고, 예. 근데 SNS에 이 책을 내가 청와대에 보냈더니 반송이 됐다 이런 주장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네네네.
그동안 청와대는 뭐 국민들의 선물을 받고 인증도 하더니 이런 것만 또 선별적으로 다시 반송하는 거냐 이런 비판인 건데요. 네. 청와대는 국민들이 보낸 책 잘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퀵서비스나 민간 택배의 경우에는 보안상 문제 때문에 네. 청와대 연풍문 밖에서 뭐 포장지도 뜯어보지 않고 반송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반송한 건 아니지만 보안상의 문제로 당연히 일부 책들은 뭐 반송이 된 거고요. 네. 정식 보안 절차를 밟은 책은 청와대 측이 잘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은 기재부, 기획재정부와 국토부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 검토를 시사했는데요. 네, 예, 어떤 여당과 얘기죠? 정부가 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 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네.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네. 조응천 의원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이란 거는 그린벨트 해제 네. 얘기고 수요만 잡을 게 아니라 공급도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네. 공급을 늘리는 것에 집중할 것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홍남기 부총리도 YTN과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내용을 시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와 여당 모두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좀 공언한 셈이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됐군요. 뭐 여튼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수요도 중요하지만 공급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결국 하게 되는군요. 그런데 이 국토부는 아니라고 또 했다가 또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자꾸 말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요. 예. 그러다가 불과 3시간 만에 박 차관이 입장을 번복했고요.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이런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해나가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루 만에 계속 입장이 뒤바뀌니까 국토부가 힘에 밀려서 입장을 바꾼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힘이 밀린 것 뭐 이런 맥락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맞죠? 예. 서울시가 뭐 지켜보다가 어제 입장문을 냈거든요. 서울시 그린벨트는 개발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다. 한 번 훼손이 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한데 미래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 해제 없이 온전히 보존한다는 게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확실히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또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예. 네, 그린벨트 지역의 가용 면적이 그리 충분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긴 합니다. 최대한 아무리 택지를 조성을 해도 1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고 예. 예상하시다시피 토지 보상이나 뭐 교통대책 수립 이런 것들도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다가 서울시와 이렇게 조율하고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7월 국회 일정에 마침 합의하고 오늘 개원식을 갖죠? 네,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네.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이 있긴 하지만 개원식을 어쨌든 맞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1987년 개헌 이래 네, 이게 그렇습니다. 최장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에 나서는데요. 예. 개원이 늦어지면서 연설문을 이미 여러 차례 고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어제까지도 막 반수정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꼼꼼히 고친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도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번 개원 연설에는 한국판 뉴딜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게 한국판 뉴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천문학적인 국고가 들어가는 만큼 국회 협조가 앞으로 또 필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도 예상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거나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내놓거나 또 요즘 가장 첨예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도 있겠죠. 개원 연설이라는 게 올해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와 직접 소통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연설이 국정 동력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수요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대정부 질문에서는 뭐 어떤 얘기가 될까요? 부동산 정책이나 네. 대북 외교 현안에 대해서 야당 공세가 굉장히 거셀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래도 민주당은 일단 본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 입법이나 공수처 후속 입법 등을 밀고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첨예하게 맞붙던 상임위 협의는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이 상임위원장 18석은 그대로 여당이 하되 11개 그 상임위의 법안 소위위원장을 복수로 두는 절충안 마련한 거라고 하던데요. 예. 예. 그 상임위 법안 소위는 안건 처리를 합의의 원칙으로 정하면서 예.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소위를 2개로 나눠서 법안 소위원장을 여야가 각각 한 명씩 두기로 했는데 네.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차지를 했어도 통합당은 법안 소위를 통해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예,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 씨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네. 이 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에 영상을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재판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월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가 됐고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건들을 병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앞서 아버지인 네.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2017년에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네. 갑질 논란으로 굉장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거든요. 예, 모자가 나란히 물의를 빚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꽃기호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미래통합당이 국회로 복귀하면서 국회 일정 정상화까지 극적 합의가 됐습니다. 이제 상임위도 안정적으로 열리게 됐는데 21대 국회 초선의원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요? 이 보수의 브랜딩을 새로 쓰겠다는 당찬 젊은 의원이죠. 하은아 미래통합당 의원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허은아입니다. 네.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민간 합동조사단이 구성돼서 진상규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박원순 네. 시장의 극단적 선택과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 또 이 정치계 반응 등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에게는 위로를 전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이상의 위로와 용기를 이번 사건의 피해 당사자와 또 어디선가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두려움 떨고 있을 분들께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진상조사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이 과연 서울시가 꾸리는 조사단을 네.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박 시장이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피소 사실을 유추했다는 혐의, 네. 그리고 둘째는 현재 시정을 장악하고 있는 박 시장의 최측근들 역시 이번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잠재적 방조자라는 점인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해자의 내부 고발에도 서울시는 묵살했다. 이러한 세 가지 점만 보아도 서울시를 온전히 신뢰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희망할 때 진상조사단의 기준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단은 서울시의 자구책을 좀 지켜보겠지만 일말의 의혹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진상조사가 국회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뉴스 브리핑에서도 사실 다룬 이야기인데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이 명칭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나 고소인으로 안 부르고 왜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현재의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어떠한 단어적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네. 현재는 피해자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결국에는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무공천. 네. 이런 기존 당헌을 바꾸자. 심지어 또는 여성 후보를 내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제96조 2항이 예. 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열리는 재보궐선거에는 네.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입니다. 네네. 이건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이던 2015년도에 예. 그게 신설한 조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연히- 강화했던 예. 거였죠, 그게. 이전에 사실은 그렇죠, 뭐, 그렇죠. 예, 공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규정이었는데 이제 강화해서 네. 공천하지 않는다. 네.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은 네.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보궐선거에 예.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번 일은 명백히 민주당 소속 시장의 그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천하지 않는 것이 그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하지만 그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공당으로서의 그 당헌과 민주국가 국회의원으로서의 법치보다는 네. 그 176석이라는 거대 의석수와 대통령의 지지율을 조금 많이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자신의 양심과 염치가 그리고 또 당헌까지 파기하고 후보를 낼 것이냐 네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우리 후보를 내더라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그 여성 후보자를 대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권인석 의원이었죠. 이 네네. 부분은 또 어떻게 또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 후보를 내면은 네네. 피해자에 대한 그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상황을 그 보여지는 부분 그냥 이 또한 감성에 지금 호소하는 것이 아닌가. 여자 남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예. 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한 인터뷰를 보니까 그 민주당은 벼락부자가 된 졸부, 네. 이제 미래통합당은 몰락한 양반 이런 네.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비유하신 건지. 네, 설명해 한 주십시오. 인터뷰에서 그 이미지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민주당은 자신의 힘으로 정권을 차지한 게 아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졸부로 좀 비유를 했습니다. 전 정권의 그 패착으로 인한 반대급부로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예. 지방선거는 뭐 보수 분열의 여파로 또 총선은 코로나 효과와 여러 가지 이유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비되지 않은 벼락부자 졸부라고 저는 좀 그 이미지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씀씀이가 좀 해프고 품격이 없고 미래가 아닌 과거에 집착하고 또 모두 우리 국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 편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졸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통합당도 그 네. 과거의 영광에 좀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네. 대한민국의 주류는 이미 교체가 됐고 우리는 네. 철저히 비주류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몰락한 양반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독포자라 휘날리면서 팔자걸음 걷듯이 예. 느긋하게 다녀봤자 얻는 것은 국민께 비아냥뿐일 테니까 네. 우리도 절실함으로 행동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비유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네, 민주당을 향해서도 그리고 통합당 내부를 향해서도 일종의 비판의 말씀하신 것이군요. 네, 변해야 되니까요. 국민들이 원하시니까요. 네, 어떤 사람은 벼락부자가 된 양반 또는 몰락한 졸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네. 우선은 처음에 제가 바란 네, 네. 부분으로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자유경제 체제에서 한때 어디선가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제가 들었는데 네네. 내가 가려던 사다리를 잘 타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부 젊은이들은 요즘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뭐 그중에 특히 주식 양도세가 사다리를 끊는 정책이라고 비관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선배로서 사실 가장 미안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도전했을 시기만 해도
그 노력한 만큼 이룰 수 있었던 예. 그 기회의 사다리가 좀 건재한 사회라는 믿음도 있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그 자유시장이라는 보수의 가치에 기반해서 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은 그 항공승무원 출신입니다. 네. 항공승무원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또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경영학 박사 학위까지 마쳐서 이제 네. 그 감사하게도 교수까지 되었는데요. 네네. 그리고 뭐 또 청년 창업도 했고 여성 사업가라는 이름으로 한 20년간 네. 그 이미지 분야의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 비즈니스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장 경제라는 보수의 가치에 의해서 한 발 한 발 그 사다리를 타고 왔는데 지금 그 조국 사태를 겪은 청년들이나 인국공 사태를 지켜보는 취업 준비생들이 네. 저와 같은 그런 그 사회에 대한 믿음을 현재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고 예.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나 또 기회의 사다리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청년들이 그 허은하라는 또 다른 허은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돼서 네. 그들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그 사다리를 걸어차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 또한 담아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통합당 초선 모임이죠. 명불허전 보수다. 재미있는 명칭인데 그 원희룡 네. 제주지사께서 2022년 집권 못하면 통합당 없어진다. 이런 네.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은 5번 실패한 정당을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그 진정성을 담아서 네. 그 원희룡 지사님께서 초선들에게 상당히 큰 도전이 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네. 명불허전 보수단은 그 명성이 높은 그 강사님들이 네. 보자 수요일에 다 같이 하는 저희 초선들의 예. 모임이다라는 그 이름이고요. 예. 그 원희룡 지사님,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5번 실패한 정당을 평가하기 전에 지금 당장 우리 미래통합당을 한 번쯤 더 생각해봐라. 국민들도 그걸 원치 않으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그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많은 변화와 노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실행 그리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부분과 뭐 이미지 부분에 대한 강조도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말씀도 계속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요. 그 된장 항아리나 이렇게 예쁘지 않은 항아리에 담겨두면은 네. 그 열기 전에는 된장으로 알거나 아니면 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적인 노력들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그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 예. 이를 위해서 새로운 노력들을 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변화를 위해서 기존의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좀 넘어서 시장에서 적용하는 저 같은 경우는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좀 도입하는 간담회도 이번 주에 열었고 또 네. 다음 주에도 계속 열을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고 하루아침에 국민들께서 느끼지 못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어느 순간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것이다. 다만 변해야 되고 실행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초선들께 강조하셨고 또한 저희 미래통합당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미지 전략가로서 이제 브랜딩 전문가로서 이제 영입되신 이제 허인화 의원께서 네. 주장하시는 게 자,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면서도 또 브랜딩을 재정립하고 또 보수의 가치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미지 전략의 핵심은 네. 그 외면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강점을 살려서 그 부분을 제대로 소통하는 것이 이미지 전략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보수의 가치와 우리 당의 가치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네. 상품에 대한 것을 완전하게 그 숙지를 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명불허전 보수다에서만 이미 10번의 공부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네. 이외에도 그 미래통합당에 초심만리 근시점은 사이다 이렇게 활발한 당내 공부들이 있거든요. 공부 모임이. 네네. 이 자체가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부분 그러한 이미지 전략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정체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께서 보수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은 보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닌 행동과 정책으로 보여주자 그런 의미이십니다. 네. 그래서 뭐 시장 민주 공화 법치 자유 공정 이런 보수의 가치들이 어떻게 정치와 정책을 통해서 국민께 실제적 삶의 변화, 생활의 변화에 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미지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을 알고 그 후에 국민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는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좀 전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미래통합당 당명 변경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보수당이라면 만약에 1990년 3당 합당 때 민주자유당 이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번이 여섯 번째 당명 변경을 네.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자주 바뀌었다고 다 볼 수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새 이름 어떤 게 적합할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근데 제 생각은 네네. 지금 당장은 당명보다 네. 당 안에 담을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가치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께서 원하시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보여지는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실망을 실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마 정책 특위도 만들었고 기본적인 이 가치를 담아내는 데 집중한 후 그 담을 수 있는 당명으로 변화해야 이제는 더 이상 바뀌지 않는 당명으로서 국민께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 마지막으로 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 네네.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위원인 허은하 의원께서 네.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 보호 관련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 이 싸이월드 이렇게 주목하게 되신 이유 뭡니까? 뭐 본인의 그 사실은 체험도 하시는 네네, 관련이 뭐 있을 것 제가 같은데. 체험도 했고, 네네. 제가 지금 청년편 허은하, 뭐 국회의원 허은하라는 예. 그걸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 중추적 역할을 하는 3040 세대들이 네. 과거의 10대나 20대 시절의 모든 추억을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담겨 있다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자 수가 3,200만 명이에요. 예, 3,200만 그리고 서버에 네. 남겨진 사진이 140억 장이고, 예. 다이어리 20억 개, 배경음악이 5억 개에 이릅니다. 네. 이게 지금은 데이터가 기업의 폐업과 함께 한 달 만에 이제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삭제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폐업 전 이용자에게 백업의 기회를 좀 주어야 되고 네. IT 강국의 정책이라면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 법체계는 이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네. 가장 큰 책임은 기업에 있지만 국민들의 축적된 데이터는 그 자체로 사회적 자산이 됩니다. 데이터는 중요하거든요. 예. 이미 시작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경제적 재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싸이월드 문제에 좀 접근했고요. 이용자의 데이터 보호와 디지털 경제 시대의 그 국민의 정보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네.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은하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이시죠. 출발 새 아침에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거운 요정 뚱크벨입니다. 아, 무거운 요정이. 네. 제가 보기에도 시각상으로는 조금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재미있게. 네. 청취자분들의 마음만은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은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에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십니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뭐 여론조사 결과가 있긴 한데 모두 다 소개를 드리긴 좀 어렵고. 네. 근데 일단 국민들이 볼 때는 뭐 한국판 뉴딜 정책이 이 경제 또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간판 네. 경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줄곧 이야기되어 왔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이른바 뭐 문재인 노믹스, 예. 소득주도 성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또 미국
1930년대 예. 대공황을 극복했던 것이 네. 또 뉴딜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2025년까지 뭐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네. 160조 원이 투입돼서 예. 190만 개의 일자리, 거의 20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것이고 예. 디지털 뉴딜과 이제 그린 뉴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각각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또 명칭이 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한국판 뉴딜이다. 네. 또 디지털 뉴딜이다. 왜? 이런 경제 팬데믹 상황에서는 웬만한 정책 가지고는 극복하기가 어려울 텐데라는 국민들의 걱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에 대한 여론 평가를 할 때 보면 반응성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 명칭의 이유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는 하지만 간판 경제 정책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네. 경제 성장 동력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 예. 또 그다음에는 효용성입니다. 정책에 대한 이제 평가로서 네. 추격형 경제가 아닌 그동안에는 우리는 뭐 예. 미국을 쫓아가자 또 일본을 예. 쫓아가자 일본 언제 우리가 앞지를 수 있느냐. 네. 사실 이것도 중요한 또 우리 네. 이야기거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주도형 경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K 방역이 좋았던 만큼 네. 새로 좀 경제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은 또 야당과 협의가 또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또 포용 정책 또 협치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제 실천성인데 예. 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또 지적을 합니다. 이게 네네. 과연 이게 아하. 뭐 장밋빛 청사진이냐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2025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대통령도 이걸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고 예. 또 21대 국회가 2024년까지거든요. 예. 근데 2025년까지니까 다음 국회까지도 네.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공공 일자리 외에도 이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네. 바로 이 부분이 과연 될까 하는 이런 이제 기후가 있는데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 무엇보다도 좋은 계획이고 또 보완도 필요는 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실천될 것인가. 네. 이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자, 요즘 워낙 부동산 정책 논란이 크다 보니까 네. 이 대통령 지지율에 오히려 북한 변수보다 부동산 정책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요. 원래 부동산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움직이지 않는 것인데 네. 지금 온갖 것을 다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예. 부동산이다. 이런 이야기가 예. 나오는데 예. 정말 뚱커벨 마음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경제적 이해관계가 예.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이슈가 중요는 한데 네. 당장의 내 개인의 재산과 또 미래의 네. 또 성장 예. 이것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 또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 이슈는 주로 이제 이념 성향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경제 특히 부동산 이슈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사실 부동산에 네. 관심 없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예. 소탈하고 나는 좀 부동산을 해탈했다. 네. 이런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대, 30대는 내 집을 구입하겠다는 심리적인 영향. 예. 이제 부동산 투기가 건절될지에 대한 이제 신뢰 확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뭐 부동산 정책은 내려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가 좋았습니다. 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예. 그런데 막 자꾸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못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20대, 30대는 중요했고 예. 또 이제 뭐 전세 얻기도 힘든 거 아닌가 이런 게 또 이제 부정적인 네네. 여론이 만들어지고 50대와 60대 이상은 종부세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진행자께서도 이게 예. 사실 7월, 9월에는 재산세를 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네네. 또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네.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50대, 60대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예. 재산세가 상승될 것이라는 일종의 세금 포비아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담배값 세금 포비아. 예. 네네. 담배값 인상될 때도 2015년에 네네. 그때도 보면은 네, 박근혜 아니, 금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예. 왜 세금 올려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16년 지지율이 곤두박질 때 네. 담배값 인상했던 좀 마음의 앙금도 있었다. 예. 이런 분석도 나올 정도였거든요. 사실 담배값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담배가 네. 특히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사실은 훨씬 싸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맞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 그 세금을 올렸던 걸로 예.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반이 세금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 또 그렇게 생각 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부동산의 경우에도 그런 네. 또 세금에 대한 또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예. 정말 이제 정책이 좀 효과를 보려면 신뢰, 믿음과 투기 건전에 제대로 좀 초점이 맞춰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고 또 이후 보완책도 추가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집값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규제도 중요한데 그 위에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또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1001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예.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예. 1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향후 1년간 네. 집값이 어떻게 될지를 좀 물어봤습니다. 근데 오를 것이다. 네. 몇 퍼센트나 됐을까요? 10명 중 6명이 넘었습니다. 아, 61%. 예, 과반. 예. 물론 이제 앞으로 나오는 710 대책이 발표됐고 예, 예. 또 앞으로도 네. 더 나올 겁니다. 이게 네, 이제 네. 좀 보완됐을 때 여론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내릴 것이라는 의견은 12%밖에 안 됩니다. 네. 이제 부동산 이 대세 네, 네. 또 반포 또 서초 네. 강남 네. 여기는 패하지 않는다. 이런 심리가 최근에 이제 이 고위공직자 청와대 인사 이게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앞으로는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여론으로 퍼질 겁니다. 예. 그러면 상대적인 또 박탈감인 거죠. 아니 왜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은 네.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당해야 되느냐. 이런 심리도 상당히 부동산이 오르는 것 아니냐. 근데 이제 정부가 계속 대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대책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계속 살펴봐야 될 텐데 특히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조사입니다. 예. 무려 72%가 집값이 오를 것이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이 심리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네. 아니 뭐 좀 값싼 그런 주택도 있지 않느냐, 아파트도 있지 않느냐. 네. 굳이 아파트만 추구하지 말고 빌라 예. 또 다세대.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은 네. 좀 원하는 곳에서 이 첫 신혼 살림을 했으면 예. 그러다 보니까 영끌 들어보셨죠? 예. 영혼까지 끌어다 그걸 비난만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네. 것이 욕구거든요. 그래서 마포, 용산, 네. 성동, 마용성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데서 나왔는데 네, 네, 네. 이제 모든 30대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심리를 얼마만큼이나 정부가 신뢰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집을 마련하는 이 자체가 사실 요즘 이제 그 결혼한 연령대가 늦어지고 뭐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랑도 사실은 많이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요즘에는 뭐 처음에는 오히려 3포 이야기가 나왔다가 예, 예. 청년세대 5포 네네. 그다음에 7포, 10포까지 나왔거든요. 예, 예. 빨리 이 부분은 어떻게든 예.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이 실거주자 또 예, 생애 예. 최초 구입자만큼은 모두 기회를 줄 수 있는 네. 장치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바라본 12%는 제가 네. 보기엔 그렇게 보이고 그랬으면 바라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자, 이제 그래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방법으로 이제 강력한 정책을 정부가 내놓았고 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 여론 그렇죠. 높다 이렇게. 그런 맞죠. 이제 네. 여론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네네. 정부 그러면 부동산세 올리지 마라. 네네. 규제도 다 풀어줘라. 근데 이건 아니었습니다. 네. 이 여론은 현재보다도 부동산 정책, 시장 규제 강화해야 된다가 네. 절반이었고요. 50%로 더 높게 나타났고 예. 부동산 관련 세금도 현재보다 높여야 된다. 한다. 44%. 네. 낮춰야 한다. 33%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만 있다면 더 올려야 된다는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 네. 고인이 된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 전 시장의 사망과 관련해서 애도 조문이냐, 네. 2차 가해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추행 의혹 조사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여론은 이게 뭐 박 전 시장과 관련된 애도냐 또는 2차 가해냐 또는 피해 고소인의 심정을 헤아려야 되느냐 이걸 떠나서 일단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는 여론은 나타났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열을 받아서 14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10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6.1%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진상조사 요구가 있다. 예.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조사가 필요하다가 응답자 3명 중 네. 2명에 가까운 64.4%나 됐습니다. 예. 필요하지 않다는 29.1%로 네. 나타났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은 진행자께서나 또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하신 분이 여성들이 더 압도적일 것이다.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가 성별을 봤을 때. 네, 성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예. 이 진상 규명 조사가 필요하다가 63.9%, 예. 여성은
64.9%. 네. 좀 이제 세대로 나누면 좀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게 선입견으로 여성들이 더 압도적이고 네네. 남성들은 나빠 아닐까 하는데 거의 똑같았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오늘 있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전망인데 네. 그래서 목요일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데 어떤 결과 나올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없습니다. 이 결과가 정치적 영향 크게 줄 텐데요. 네. 과연 지금 여론 또 외생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뭐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대선 후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져오는 영향은 당과 또 심지어는 국정수행까지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내년에 이 보궐선거 판 자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사직이 유지가 된다면 이제 대권 뿜뿜이 될 것이다.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에 만에 하나 이제 지사직이 박탈되게 되면 정치 운명에 절대적 타격이 될 것이다. 왜? 5년 동안 이제 이 피선거권이 잠기게 되면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뭐 단절되는 거 아니냐. 네. 이 대법원 선고가 정말 한 이 광역단체장의 정치적 운명을 아마 이렇게 이 결정할 그런 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최근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를 보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치적 몸집을 키워왔는데 정치적 경쟁력은 계속 키워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른바 이제 법조계에서 이야기하는 외생 변수거든요. 네. 이게 계속해서 성장 이제 이 쭉쭉 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것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인데 네. 사실 법원 판결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절대적으로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고 이 법적 논리에 의해서만 판결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시점까지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은 최고조 상태입니다.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을 맹렬히 뒤쫓고 있고 강력단체장 평가에서도 2018년만 하더라도 기대감은 높았는데 실제 평가 결과는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최상위 수준입니다. 이제 코로나19 국민의 재난 대응 강력한 공격적인 모습 또 기본소득 의제에서 의제 선점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대법원 선고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갑작스럽게 진행자 교체가 있어서 혼란도 있으시겠지만요. 저희 YTN 라디오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시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